네, 요즘 이런 사기 행각도 있습니다. 뭐 큰 어마운트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한국 방문하기 전에 당하는 이런 사기 자칫하면 완전히 한국 여행 방문 가기 전에 완전히 김팍 셀 수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한국 방문을 앞두고 있던 LA의 한 한인의 실제 케이스인데요. 이 한인이 한국 전자여행 허가증을 신청하기 위해서 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하면서 이제 전자여행 허가증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결제하라는 대로 해서 $200를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거 사기였어요. 정부의 실제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면 요거 $8면은 되는 겁니다. 8불. 8불, 뭐 환율에 따라서 7불, 8불 정도면 되는데 이걸 $200 넘게 결제를 한 겁니다. 이 사기성 웹사이트에 피해를 당한 이 LA 한인은 신청했던 웹사이트가 이제 사기라는 걸 뒤늦게 알고 접속을 해서 환불 요청을 강하게 계속 요청했지만 답을 계속 듣지도 못했고 최근에 다시 들어가 봤더니 이 해당 웹사이트는 싹 없어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자, 올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이신 뭐 여러분 중에 일부분 미국 여권을 갖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도 이제 논리적으로는 이제 외국인 관광객 숫자에 들어갑니다. 자, 외국인 관광객이 사상 최초로 2천만 명을 돌파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을 노린 가짜 KETA, 한국에 들어가기 위한 전자 여행 허가증 KETA 가짜 신청 사이트들이 지금 활개를 치고 있어서 한국 정부 차원의 좀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자가 필요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112개 국가의 국민들도 사전에 이 KETA를 받아야 한국행 항공기를 탈 수 있는데 외국인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 절차를 노려서 수수료와 개인정보를 빼내는 신종범죄가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한편 이 가짜 KETA 웹사이트를 단속하거나 또는 뭐 공식적으로 이걸 뭐 단속을 하거나 처벌을 하거나 뭐 이런 부처가 한국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 한국의 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 그리고 하나 더 들어가잖아요. 관광.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알아보면 그거는 법무부 소관입니다. 이러고 앉아 있고요. 그리고 법무부에 가면 또 이건 외교부 소관입니다. 이러고 있고, 또 외교부에다 얘기하면 우리 한국 국적의 우리 국민들의 피해가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 외교부가 타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타부처 소관입니다. 이러면서 지금 그 피해를 본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면 뺑뺑이를 돌리고 있습니다. 뺑뺑이. 서로 떠넘기기 바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지금까지 뭐 200불, 300불 피해 보신 그분들이 그거 피해 봤다고 가사가 무너지는 건 아니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기분만 나쁜데 그분들은 좀 참아준다 하더라도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한국의 정부 부처들이 뺑뺑이 돌리고 있으니까 추가적인 피해가 계속 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그 가짜 사기성 웹사이트를 만들었다가 돈 막 벌고 문 닫고 다른 또 어떤 비슷한 이름의 다른 웹사이트를 또 만들어서 또 사기칠 수 있거든요. 왜? 탄속이 없으니까 지금 마음 놓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기 안 당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사이트에 접속해야 되는데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정식 사이트는 k-eta.go.kr k-eta.go.kr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끝부분에 반드시 go.kr로 끝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거는 뭐 .com, .net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건 절대 정부가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니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LA에 아주 명소가 생겼습니다. 저도 뭐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고 싶은데 지금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금은 좀 참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한번 가볼까 해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가 LA에 식당과 충전소 그리고 종합 엔터테인먼트가 가능한 미래형 휴게소 형태의 복합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 복합시설 2층짜리 아주 큰 건물인데 그 복합시설의 이름은 다이노. 저녁 먹는다는 의미의 다이너. 일론 머스크는 어제 이 시설에 대한 여러 사진과 영상을 SNS에 잇따라 올리면서 내가 이걸 만들었습니다. 우리 테슬라가 만들었습니다. 라면서 본인이 직접 홍보맨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LA 헐리우드 지역에 테슬라의 그 다이너와 슈퍼차저가 오픈했는데 앞으로 이제 지금부터 주 7일 하루 24시간 운영된다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다이너는 복고풍이지만 미래 스타일의 식당이다.
우리 테슬라 팀이 정말 멋지게 만들어서 LA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소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자화자찬했습니다. 네. 뭐 얼마나 좋고 나쁜지 뭐 이걸 떠나서 조금 독특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자, 머스크는 이어서 다이너는 분명 큰 인기를 끄는 명소가 될 것이다 라면서 우리 테슬라는 전 세계 주요 도시와 또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모든 곳에 전 세계 모든 그런 곳에 이 시설을 건립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장거리 이동하는 곳에 이런 게 왜 필요하지? 이게 바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가만히 봐서 미국에 가져올 게 많다고요. 바로 요게 그겁니다. 한국에 왜 그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곳곳 중간중간 정말 때 되면 한 번씩 그 휴게소가 나오잖아요. 그 휴게소 굳이 들릴 일이 없어도 내리고 싶잖아요. 거기서 어느 휴게소는 호두 과자가 맛있고 어느 휴게소는 우동이 맛있고 뭐 이렇게 다 재미있는 그런 독특한 휴게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꼭 식당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거기서 아주 필요한 그런 간단한 생필품 같은 것도 팔죠. 뭐 이태리 타월도 팔고 뭐 넥타이도 팔고 떼수건도 팔고 막 그러잖아요. 뭐 그런 휴게소. 미국은 그런 게 없죠. 그런데 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그런 똑같이 한국의 그런 휴게소는 아닌데요. 이렇게 장거리 여행하기 중간중간에 이게 필요하다 휴게소를 만든 겁니다. 왜? 전기차를 타면 반드시 이게 중간에 차지를 해야 되잖아요. 장거리를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차지를 꼽아놓고 뭐 빠르면 3, 40분, 늦으면 막 2시간씩 보통 한 3, 40분 정도만 잡는다 하더라도 꼽아놓고 그냥 커피 한 잔 들고 이렇게 있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런 곳에 그 슈퍼 차저를 갖다 놓고 차징하게 해놓고 거기서 식당 또는 아주 간단한 영화를 볼 수 있는 것, 또 간단한 뭘 즐길 수 있는 것을 거기다가 다 만들어 놓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어제 LA 인근 그 헐리우드 지역에 지금 말씀드린 그게 개관을 했습니다. 24시간 운영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다이너의 그 식당 메뉴를 보면 햄버거, 와플, 핫도그, 또 뭐 프렌치 프라이스 등등이 있는데 내가 실제로 먹어봤더니 너무너무 맛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그 재료들은 그 인근 지역에 있는 농장에서부터 공급을 받고 있다.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자, 이 시설에는요, 이 80개의 테슬라 그 전기차 충전기, 슈퍼차저가 갖춰져 있고요. 24시간 주 7일 운영이 됩니다. 2층짜리 건물인데 차지 꼽아놓고 여러 가지 뭐 배고프면 밥도 사 먹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를 즐길 수 있는 나름대로 시설이 있습니다. 건물 외부에는 방문객들이 이게 대기하면서 뭐 기다리면서 볼 수 있는 대형 그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한 30년 전쯤 한 20년 전까지도 큰 도시에는 있었죠. 왜 그 드라이브 디어러 야외 그 주차 자동차 극장 자동차 극장하고 비슷하게 큰 건물 외벽에 초대형 이 모니터를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영화를 볼 수 있게. 근데 그 영화를 어디서 보느냐? 내가 차지 꼽아놓은 내 테슬라 차 안에서 보는 겁니다. 오디오 이렇게 맞춰놓고요. 옛날에 딱 그거죠. 저 자동차 영화관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뭐 배고프면 들어가서 햄버거도 먹을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복합적인 휴게소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충전 시간 여기서 한 30분이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30분 분량의 영화를 계속 난스탑으로 상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첫날에는 30분짜리로 편집을 해서 그 스타트랙 이라는 영화가 30분으로 편집이 돼서 계속 반복해서 돌아갔습니다. 뭐 30분 충전하는 동안 스타트랙 그 짧게 만들어진 영화 하나 보고 가는 거죠. 이 다이너의 시설은 테슬라 차량 소유주가 아니어도 뭐 누구나 방문할 수 있습니다만은 조금 뭐 불편한 것도 있어요. 차량 내에서 주문을 하는 그런 일도 있는데 물론 내려서 직접 가서 주문할 수도 있지만 차량 안에서 주문하면 갖다 줍니다. 그런 거는 이제 테슬라 차량이 아니면 못하게 되어 있고 또 차량 안에서 영화를 보려면 이 오디오를 연결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테슬라 차량 오디오하고만 연결되게끔 이렇게 지금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아닌 다른 차량을 가지고 갔다 그러면 충전만 꼽아놓고 걸어 나와서 그 건물 안에서 다른 걸 즐기면 됩니다. 자, 테슬라가 만든 그 아주 독특한 이런 그 휴게소, 미래형, 복합형, 아니면 약간 세마이 한국형 뭐 이런 휴게소 주소는요. 뭐 LA 계신 분들은 아마 주소 드릴 테니까 한번 가보시기 바라겠고요. 주소를 한번 구글로 쳐서 구글로 이렇게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주소는 7001 산타모니카 블루버드 7001 산타모니카 블루버드 그리고 시리는 웨스트 할리우드입니다. 웨스트 할리우드. 자, 7001
사나모니카 블루버드, 웨스트 할리우드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는 트래픽 없으면 한 15분, 조금 밀리면 한 20분, 25분, 2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런 비교적 가까운 그런 곳에 있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 얘기 한 가지만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우주기업 스페이스 X, 이게 이제 위성 발사체 시장에 있어서 사실상 지금은 거의 독점 체제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빨간 등이 켜졌습니다. 뭐 아직 빨간 등까지는 아니고요. 노란 등 정도. 네. 차세대 미사일,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골든돔, 이스라엘은 그 미사일 방어망, 자국으로 들어오는 공격을 하기 위해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아내는 게 이제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아이언돔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걸 이제 골든돔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골든돔을 추진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제프 베이조스가 운영하는 아마존하고 이 골든돔을 논의하기 위해서 접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페이스 X,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응? 아니, 어떡하지? 나하고 얘기해놓고 왜 갑자기 아마존하고, 그리고 가뜩이나 아마존은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경쟁되는 회사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하라고 행정부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골든돔은 중국과 러시아 등 잠재적인 미국 적대국의 공격으로부터 미국 전역을 방어하기 위해서 최고 1000개의 관측용 인공위성과 200개의 공격용 인공위성을 우주로 띄우겠다라는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이 깊이 있게 많이 만나면서 얘기도 하고 그래서 스페이스 X가 이 같은 방어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자천다천 우리 모두가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그렇게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삐그덕 노란등이 켜진 겁니다. 스페이스 X에 비해서 그런데 한참 뒤처진 기술을 갖고 있는 아마존을 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미팅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게 이제 그 아마존이 정말 잘해서 그런 미팅을 한 게 아니라 일론 머스크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스페이스 X는 현재 독자적으로 발사한 8천여 개의 인공위성이 우주에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쏘아 올린 그 위성이 우주에 한 8천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는 아마존은 이제 막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아마존은 아니고 스페이스 X가 맞다라는 얘기를 모두가 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이제 아마존하고 갑자기 뜬금없이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감정이 좀 작용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어쩌면 얘기하다가 그냥 얘기하는 것에 그치고 결국은 스페이스 X하고 하게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스페이스 X는 실제 항공우주국 나사도요, 그 위성 발사하고 그러는데 나사의 위성 발사 실력이 스페이스 X보다도 뒤집니다. 그래서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나사가 뭘 올릴 때 요새는 전부 다 스페이스 X에 의뢰해서 스페이스 X가 올려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일론 머스크가 좀 얄미워도 스페이스 X를 배제하고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워싱턴 DC에 가면 아주 유명한 미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티어러 공연장이 하나 있죠. 바로 그 케네디 센터입니다. 그 미국을 상징적으로 알리는 케네디 센터의 오페라 공연장 이름을 멜라니아 영부인의 이름을 따서 멜라니아 트럼프라고 이름이 바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바뀌는 수정안이 공화당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케네디 센터 오페라 하우스의 이름을 First Lady 멜라니아 트럼프 오페라 하우스, First Lady 멜라니아 트럼프 오페라 하우스로 바꾸기 위한 입법 절차에 나섰습니다. 해당 수정안은 하원에서 과반 이상으로 통과를 한 후에 상원에서는 60표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입법이 완료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통과될지 안 될지는 조금 미지수입니다. 아직은. 왜냐하면 이제 상원에서 지금 뭐 공화당이 다수당이긴 합니다만은 공화당과 민주당 쪽이 이제 53대 47이거든요. 그럼 완전히 당대당으로 갈리면은 53표 대 47표면은 사실은 통과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쪽에 한 7표를 좀 설득을 해서 갖고 와야 되는데 과연 민주당에서 7명 이상의 이탈표가 생길지 이건 아직은 잘 모르겠다라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지만 중요한 건
그렇게 바꾸기 위한 절차가 지금 이미 시작되고 있다.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해당 법안은 누가 발의했느냐? 공화당 소속의 연방 하원의원 마이크 심슨 하원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심슨 의원은 케네디 센터 오페라 하우스의 그 명칭 변경은 예술에 대한 멜라니아 여사의 열정을 기리는 훌륭한 방식이다라고 본인이 올려놓고 본인이 자화자찬을 그렇게 했습니다. 네, 멜라니아 여사가 이 공연과 관련, 본인은 이제 모델이긴 합니다만은 어떤 무대 예술, 공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떤 열정이 있는지, 어떤 부분에 그 강점을 갖고 계신지는 그건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뜬금없이 퍼스트 레이디 멜라니아 트럼프 오페라 하우스로 바꾸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흥미로운 점은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2기 재집권 그 취임 직후인 올해 초에 케네디 센터 오페라 하우스 이사회의 그 진보 성향 이사들을 다 해촉했습니다. 다 잘라버렸습니다. 해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 본인을 직접 이사회 의장에 임명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셀프 임명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다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연계의 상징과도 같은 케네디 센터에서 오페라 하우스를 결국 또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공화당 연방 정부 의원들이 그 문화예술계, 공연계까지도 다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본인들 마음에 안 들면 그 공연장에 절대 무대를 못 올리게 하고 또 본인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는 이로운 뭐 그런 공연들은 막 올리게 지원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이 일각에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또 이제 케네디 센터 오페라 하우스가 또 워낙 미국의 상징적인 곳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공연계의 상징과도 같은 케네디 센터에서 이 오페라 하우스는 두 번째로 큰 공연장인데요. 무려 2,3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꽤 큰 그런 공연장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요즘 넷플릭스 보시나요? 넷플릭스에서 이제 쭉 보다가 보면 두 가지잖아요. 그 시리즈물, 뭐 예를 들어서 1편부터 8편까지 있는 경우, 1편부터 16편까지 있는 경우, 뭐 이런 건 이 시리즈물도 있고, 아니면 2시간짜리나 1시간 반짜리 영화 하나로 딱 끝나는 영화, 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그 순위를 보면 이번 2주에 또는 오늘의 주요 영화 순위 뭐 이런 거 이제 매일 체크할 수 있잖아요. 제가 오늘은 체크 못 해봤습니다만은 한 달 전부터 불과 며칠 전까지 거의 한 달 동안 영화 순위 1등을 놓치지 않고 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그 만화 영화. 요즘은 이제 만화 영화라는 말을 안 쓰고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한국 케이팝을 주제로 한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라는 그 만화 영화가 계속 지금 넷플릭스에서 1등을 달리고 있는데 그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이어서 이제 다음번에는 조만간 케이팝 그 연습생을 주제로 한 K 컨텐츠가 다시 한번 미국을 습격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1등을 하고 있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뭐예요? 이미 케이팝으로 전 세계적인 스타덤에 올라가 있는 유명한 아이돌 그룹, 뭐, 약간 블랙핑크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걸 이제 주제로 해서 만든 게 K-pop 데몬 헌터스인데, 다음에 나올 건 뭐냐? 아직 스타가 된 것도 아니고, 아직 데뷔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미래의 꿈을 꾸면서 열심히 연습하는 소위 연습생들, 그 연습생과 관련된 게 이제 그 주제가 됩니다. 한국의 그 하이브라는 회사가 만드는데요, 영화를. 하이브의 미국 지사, 하이브 아메리카가 미국의 유명 영화사죠. 파라마운트 픽처스와 함께 이 K-팝 연습생들을 주제로 한 영화를 제작한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 영화의 스토리는 뭐 짧게 보면 이렇습니다.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K-팝 걸그룹이 되기 위해서 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한 한국계 미국 소녀의 이야기를 담은 것입니다. 한국계 미국 소녀라는 게 뭐예요? 이건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 2세 소녀. 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뭐 조카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무슨 손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그 2세 미주한 소녀의 얘기를 담습니다. 나 한국 가서 걸그룹으로 데뷔할 거야. 그럼 집에서 대부분 반대하잖아요. 그걸 무릅쓰고 가서 열심히 연습하고 힘들게 꿈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들의 얘기인데, 그래서 결국은 뭐 그 친구가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여하튼 그런 스토리로 이제 영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도 줄 수도 있고, 뭐 재미와 뭐 교육적인 메시지 다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영화는 개봉일을 한 1년 반 지금부터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 2월 12일 전 세계 극장에서 개봉한다. 라는 것을 지금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 촬영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촬영은 어디서 하느냐? 100% 한국에서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뭐 한국의 길거리 무슨 순댓국집, 무슨 고깃집, 무슨 냉면집, 뭐 이런 간판, 뭐 한강 멋있는 교량, 뭐 또 한강의 야경 이런 것이 그대로 다 나올 거예요. 물론 이제 대사는 한국말도 하고 영어도 하기도 하고 다 하지만 그래서 100% 한국에서 올 로케이션으로 촬영을 다음 달부터 시작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제작할 하이브 측은요. 미국 할리우드의 주요 영화 제작사에서 만든 영화 중에서 모든 촬영을 한국에서 100% 하는 영화는 아마 우리 이 영화가 처음이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뭐 그것만 처음이겠습니까? 케이팝을 주제로 한 것도 처음이고 케이팝 스타를 주제로 한 것도 아니고 케이팝 매일 땀을 흘리면서 연습하는 케이팝 연습생을 주제로 한 것도 아마 처음일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정말 기대됩니다. 나오면 또 분명히 또 넷플릭스나 영화 순위에서 오랫동안 1등을 달릴 것 같다라는 벌써부터 이제 예측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미국과 일본이 관세 협상에서 협의를 봤습니다. 일본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지금 가장 관심을 끌어섰는데요. 그 일본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처음 얘기 나왔던 것보다는 절반 정도 수준에서 협의가 끝났습니다. 한 25에서 30% 두드려 맞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15%로 합의가 끝났습니다. 그러자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 포드, GM 그리고 이제 크라이슬러는 모 회사가 있어요. 그 모 회사의 이름은 스텔란티스라고 하는데 그렇게 제너럴 모터스, 또 포드 그리고 스텔란티스 이렇게 3대 미국의 자동차 회사가 반발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관세를 생각보다 예상보다 낮춰주면서 일본 자동차와 합의를 한 것은 미국의 자동차 산업과 미국의 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매우 치명적인 합의다 라면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이번 관세 협상에서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5%로 정했다라는 데 말씀을 들었죠. 당초 예상보다 10% 이상 크게 낮아진 수치입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은 다른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25%를 부과하고 있어요. 심지어 최우방국이라고 하는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25%를 부과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아직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려서 미국 자동차 산업이 가장 힘들어하는 버거워하는 경쟁사 일본 자동차에 대해서는 15%밖에 부과하지 않았다라는 데 대해서 지금 미국 내에서 자동차 업계에서는 크게 지금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미국을 찾은 한국의 여야 의원들 관세 때문에 지금 와 있는데요. 아마 어제 오늘 아침 이제 다시 한국으로 이제 출발을 했을 겁니다. 한국의 그 여야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 측에 대해서 관세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얘기할 게 너무 많으니까 하나씩 하지 말고 우리 패키지 딜로 합시다. 라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달이 됐을 거예요. 한국의 국회 한미 의원 그 연맹 소속의 그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이제 방미단이 있었는데요. 어제 그 브루스 웨스터먼 연방 하원 의원과 만나서 앞서 말씀드린 그 패키지 딜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현재 진행 중인 그 한미 통상협상, 즉 관세 협상을 조기에 타결하고 가능한 한 빨리 매듭 짓자라고 말하면서 그 후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해야 되겠지 않겠느냐 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무부, 상무부, 무역대표부, 국무부, 국방부 등 이 많은 부처와 한국 정부가 나눠야 될 협상이 많다. 국무부, 예를 들어서 국방부는 주한미군 관련된 얘기, 뭐 상무부나 재무부는 관세와 무역과 관련된 얘기, 뭐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그럼 그거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전부 다 각 부처와 일일이 하지 말고 이걸 한꺼번에 한 방에 끝냅시다. 그래서 패키지 딜 방식을 우리는 요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저는 알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하나씩 하면 관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세게 맞을 수도 있는데 이걸 패키지로 한꺼번에 얘기하면은 한국이 미국에게 들이밀 수 있는 카드도 좀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거죠. 조선업, 예를 선박, 배 짓는 기술. 미국이 지금 배 짓는 기술이 한국보다 한참 뒤처져 있어요. 미국에서 1년에 배를 뭐 한두 대 만드나 뭐
아주 초대형 화물선 같은 거, 뭐 거의 뭐 요즘 한동안 오랫동안 미국에서는 안 했었는데 그 미국에서 안 하고 있던 동안에 전 세계에서 조선산업 1등을 한국이 오랫동안 하고 있었거든요. 요즘은 중국하고 한국하고 1등, 2등 나누고 있지만 그래서 뛰어난 한국의 그 선박 기술, 선박 산업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이건 뭐 트럼프 대통령도 말했으니까 본인이 스스로 한국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같이 갖다 놓고 얘기를 하면 조금 한국이 좀 어려운 그런 아이템, 어려운 부분, 또 좀 약간 밀리는 그런 순간, 그런 게 있을 때 한국의 강점을 내세우면서 좀 딜을 유리하게 한국에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패키지 딜을 하고 싶다라고 아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의원들과 미팅을 한 이 웨스터먼 하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당신들의 이 같은 패키지 딜 의견을 바로 가감없이 전달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그 방안에 대해서 동의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한국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 관세 협상이 이렇게 패키지 딜로 시작이 되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아주 궁금하다. 그리고 한국이 그렇게 호락호락 당하지 않고 미국과 아주 동등하게 미국에도 유리하고 한국도 유리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그 윈윈 시츄에이션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금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의 그 관세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락이라고 있습니다. 이 블랙락이 이 세계 최대의 그 자산을 대리 운영해주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전 세계 출장을 많이 다닙니다, 직원들이. 그런데 이 중국 출장을 가는 직원들에게 몇 가지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뭐냐? 휴대전화, 그리고 노트북 등 회사가 지급한 그런 전자기기를 중국에 가서 사용하지 말라. 라는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16일부터 이미 적용이 돼서 지금 시행되고 있고요. 중국 출장 시에는 중국 가는 다른 나라 출장하는 직원들한테는 그냥 가게 하는데 중국으로 출장하는 직원들한테는 기존에 있던 거 못 쓰게 하고 중국에서만 쓸 수 있는 임시 휴대폰을 줍니다. 임시 휴대폰 그것만 갖고 써라 이러는 것이죠. 또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일을 할 때 그 블랙락의 중요한 직원들의 그 노트북을 중국 내에 있는 무슨 카페나 뭐 이런 데서 아무 데서나 확 펴갖고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특별 지시를 했습니다. 아마 다 이제 새 나갈까봐, 해킹 당할까봐 그러는 거죠. 심지어는 회사의 일이 아닌 개인적으로 중국을 여행할 때도 우리 회사 직원들은 반드시 이 같은 지침을 따라라라고 이 블랙락이라는 회사가 얘기했습니다. 최근 들어 이 미국 내 그 각 기업 관계자들이 중국에서 일을 보러 출장으로 중국으로 들어갔다가 중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출국 금지당하고 거기서 억류되어 있는 그런 사례가 지금 잇따라 몇 케이스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웰스파고의 무역금융 한 고위 임원이요. 최근에 중국을 방문해서 일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올려다가 못 돌아오고 지금 출국 금지당해갖고 중국에 지금 억류되어 있습니다. 웰스파고 뱅크. 그래서 지금 웰스파고는요, 직원들의 중국 출장을 일시적으로 전면 중단시켜버렸습니다. 우리 웰스파고 소속 직원들은 당분간 그 누구도 중국 출장 금지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에서 이렇게 미국에서 일보로 들어간 사람들이 왜 일 다 끝났는데 못 나오고 못 돌아오고 그런 일이 있느냐,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와 관련해서는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더욱 고조된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지정학적인 갈등, 무역 갈등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있겠습니다만은 중국이 지난 그 2021년부터 그 법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 무슨 법을 만들었느냐? 그 데이터 보안 강화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데이터 보안 강화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사들의 중국 내의 활동을 매우 어렵게 그 법의 잣대를 갖다 대면서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중국은 그 중국 내에서 수집을 했거나 중국 내에서 생산한 어떤 데이터의 외국 반출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 법에 의해서. 근데 이제 이걸 위반할 경우에는 강력하게 처벌을 한다라고 이 데이터 보안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일을 하러 갔으니까 중국 내에서 무슨 아주 민감한 중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할 만한 그런 정보는 아니더라도
중국에 일을 하러 갔으니까 거기서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는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렇게 하려고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어? 너희들이 뭐 시스템이 충분히 가능해? 뭐 이런 미팅 때 할 거 아니에요. 뭐 그것도 뭐 중국에서 봤을 땐 중국의 기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잣대를 막 갖다 대면 할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을 중국 공안 당국이 마음대로 갖다 붙이면 출국 금지 당하는 거는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그런 우려 섞인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아주 중요한 일 보러 중국에 가시는 분들은 좀 절대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가시는 분들이야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큰 회사에서 뭐 크지 않더라도 미국 회사와 중국 회사와의 어떤 일을 보러 그 출장으로 중국에 들어갈 일이 있다라면 자칫하면 이렇게 억류될 수 있다. 그 이유는 그 중국의 데이터 보안법 때문이다라는 걸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지금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달 미국 내 그 주택 거래량이 상당히 위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주택 가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의 부동산 중개인협회는 지난달 주택 매매 건수가 393만 건으로 한 달 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지난달은 6월이고 한 달 전은 5월에 비해서 2.7% 감소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5월보다 6월, 6월보다 7월 이렇게 보통 이제 집들이 잘 팔리는 게 6, 7, 8월입니다. 왜냐? 이제 아이들 학교 개학하기 전에 이사를 다 마치려고 합니다. 그게 뭐 아이들 학교 좋은 학군으로 가려고 하는 뭐 그런 이유도 있지만 뭐 좋은 학군으로 가든 뭐 그렇지 않든 여하튼 아이들의 학교를 배정받기 위해서는 학교 시작하기 한 달 전에는 가야 이제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학교가 8월 말 뭐 이렇게 시작했는데 갑자기 9월 달에 이사 간다는 건 아이들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니까 학교 시작하기 전에 여름방학 끝나기 전에 이사들을 다 합니다. 웬만해서는. 그래서 집을 사고 팔고가 6, 7, 8월이 가장 많아요. 미국이 1년에서 봤을 때. 그런데 오히려 6월 달이 5월 달보다 더 거래량이 감소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남은 가운데 주택 가격이 높은 상태를 지금 또 유지하고 있고요. 모기지 금리마저 이제 떨어지지 않고 계속 높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집을 사고 이사 갈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걸 이제 잠재적인 바이어라고 하거든요. 그냥 바이어는 내 집 살라고 이제 돌아다니시는 분이시고 집 살까 우리 이사 갈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잠재적인 바이어라고 하는데 그 잠재적인 바이어들이 올해는 일단 이사 이제 일단 좀 접자 올해는 이렇게 그냥 관망세로 돌아버리는 경우가 이게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 금리는 어떻게 되느냐? 30년 고정, 30년 픽스드 이 몰기지 평균입니다. 이건 평균은 6.6에서 6.8% 그 사이 그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거의 뭐 7%에 육박하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같은 금리 수준은 이번 7월 달에 들어서도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절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주택 가격은 얼마냐?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사시는 여러분들의 지금 집값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미 전국의 베버리 힐스, 그다음에 저기 뭐 시골에 있는 집들 뭐 이런 걸 전부 다 그냥 통틀어서 낸 그런 뭐 평균 가격이랄까 뭐 중위 미디움 프라이스라 그럴까 중위 가격 요건 얼마냐 43만 5,300달러 44만 5,300달러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오른 거냐 내린 거냐? 네, 요거는 1년 전에 비해서요 2% 오른 그런 기록을 새롭게 경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작년 동기 대비로는 24개월 연속, 2년 연속 상승세를 지속하는 집값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어찌됐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참 첫 집 장만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집값대로 돌아서면 자꾸 올라가죠. 또 집값이 올라가니까 이제 다운 페이먼트 해야 하는 그 액수도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다운 페이먼트 준비를 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이제 모기지 론을 해야 되는데, 이 모기지 론이 뭐 거의 6.6, 6.8, 거의 7% 가깝다면 이거는 너무 비싼 거거든요, 사실은. 사실은 너무 비쌉니다. 모기지 금리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론을 해도 론을 갚으려면 너무 한 달 번 돈 다 갖다 부어야 될 정도로 막 그렇기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이 집 사기가 너무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참 마음이 좋지 못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금리도 좀 내려오고 좀 집값을 살짝 근데 집 갖고 계신 분들이 뭐 집값 떨어진다 그러면 반가울 일은 아니지만 집값은 집값대로 좋습니다. 오르고 대신에 집을 사려고 하는 그런 젊은이들의 인컴도 좀 그 집값 오르는 거 그 이상으로 좀 많이 올라서 젊은이들이 좀 첫 집장만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도 걱정은 좀 뒤로 하시고요. 스트레스 가능한 한 좀 없는 그런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